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아들 유학비 문제도 커지고 있고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렸는데 빌리고 난 다음에 갚지를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박원순 시장 재산이 많이 났어요. 아들 영국 가서 연락 안 닿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김총숙 실장도 딸은 유학 가서 지내는데 굉장히 화려한 SNS에 삶을 굉장히 화려한 그 사진들을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 지명자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경력직 우대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전과자 우대야. 계속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중요 직책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민주당하고 대통령실 얘기를 좀 넘어가죠. 네. 이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네, 우리 당 이야기는 뭐 네. 근데 얘기한 김에 3특검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법안 4개 냈잖아요. 검찰 폐지하고 저는 그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국가수사위원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3특검뿐만이 아니라 특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건들도 이제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제 검찰도 행안부로 넘기는 그 수사하는 검찰 이쪽 통해 갖고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수사위원회의 그 권한 중에서 그 직접 수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적정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거를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한다는 건데 이거는 결국에는 정권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겠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으로서 탈탈 털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존 수사기관들도 다 합쳐서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사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든 수사에 대한 판단을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이의제기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이의제기까지도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냥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11명 그것도 비법률 전문가들이 11명이 수십만 건을 가지고 다 그냥 내 맘대로 해야.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국가수사위원회가 무슨 너무... 나라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검수완박 반대하는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에 검수완박 입법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이게 나라로 치면 그때가 을사조약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을사조약이 있을 때 이제 보면은 막 자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의병도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근데 막상 5년 뒤에 경술국치 때는요. 굉장히 조용히 넘어갔어요, 나라가. 5년 동안 저항을 해보다가 다 갈갈이 찢어지고 부서져서 일본에서 오히려 막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날은 그때 이후로 그 경술국치 이후로는 조용히 넘어갔는데 지금 검찰 해체하고 국가수사위원회 만드는 법 만들어졌는데 우리 당은 지금 뭐 원내대표 경선이다 뭐 저기 당대표 경선이다 이러면서 그냥 다투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한 저격을 우리 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진보지들이 하고 좌파 매체가 하고 있어요. 오마이 한겨레 경향이 하고 있어. 그리고 오죽하면 그 김민석에 대한 그런 특종들이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특종들을 한겨레 경향 같은 데들이 하고 있어요. 조중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 이 2022년에 그 검수완박 때는 약간 을사조약 때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다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경술국치 때 수준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분열돼가지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필리버스터 할 때 저희 변협에 왔던 연사들을 제가 페북에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야 진짜 쓸쓸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당시에 조국 흑서 저자였던 김경률에게서 서민 교수가 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세월 저기 이준석 계열로 좀 이렇게 분류되는 김웅 의원도 있었고 지금은 민주당 패널로 사실상 분류되는 신인규 국민의힘 상임 전 부대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작년 총선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지금은 탐반모에서 엄청나게 맹활약을 하셨던 박경호 대전 대덕 원외 당협위원장님도 계셨고 그리고 역시 공천받지 못해서 친윤계에서 여러 곳에서 활동하는 원영섭 변호사 그리고 역시 또 지금은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연기 변호사 그리고 역시 약간 그 탄핵 반대 관련된 유튜브나 이런 활동으로 굉장히 활동을 하시는 이영풍 전 KBS 기자. 그 다음에 심지어 김소연 변호사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는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의 진영이었어요. 다 같이 검수완박을 막겠다고 싸우고 다 같이 같은 마음이었고 문재인 정부를
극복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다 같은 사람들이었어. 근데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다 우리 서로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와중에 검찰은 이제 완전 공중분해돼서 사라질 거고 수사기관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의 뭐 인민위원회 같은 데에 완전히 장악이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원내대표 싸움에 친윤이냐 친양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3특검 들어오고 있는데 새벽 3시 4시 하나 반성 못하고 탄핵 반대 당론 하나 무효화 무시키면서 그냥 그대로 그 검찰 수사를 지금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연합군이 언제 다시 뭉칠 수 있을까? 이게 모르겠어요. 국가수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소인 고발인 범죄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수사기관이 특히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면 네. 지금은 그래도 이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거나 검찰에다가 이렇게 뭐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그래도 검찰이 다시 보고 난 다음에 경찰에다가 다시 뭐 재기 수사라든가 네. 재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이 꾸역꾸역 뭐 진짜 뭐 어쩔 수 없이라도 다시 들여다보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검찰이 그야말로 니네들 수사에서 손 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이건 모든 걸 하게 돼 있는데 비법률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11명이서 이 수십만 건에 대한 이 무혐의 처분된 이 사건들을 국가수사위원회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억울해서 그냥 경찰에서 대충 넘어간 사건들, 무혐의 처분된 사건들, 난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다 국가수사위원회로 넘어가가지고 그냥 다 일사천리로 그냥 무혐의 처분돼서 그냥 기각되면 이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다 국민들이 본다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난해 지지난해에 이제 그 대전에서 돌아가신 선생님이 있어요. 그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이 그거잖아요. 내 아이의 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그 사건. 그래서 직접 수사를 했어. 근데 그 가해 부모들을 전부 무혐의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의 신청을 해서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그걸 받아줘가지고 예. 재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 중이에요. 이제 그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돼서 그냥 이제 그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돼서 끝나면 국가수사위원회 11명만이 이의 신청을 보는 거고 지금 검찰에 이의 신청 들어가는 게 몇만 건인데 그걸 11명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11명이서 보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것만 재수사하고 그렇죠.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 거는 그냥 다 조기가 없어지는 되지 거예요.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이런 사건뿐만 아니고요. 더 예를 들어서 민법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진짜 요즘에는 복잡한 범죄가 많아요. 코인 범죄, 네. 진짜 금융 사기 범죄, 네.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검찰에서 정말 전문 검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아예 수사 못하게 맞아요.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런 지능적인 범죄고 금액이 엄청난 이 사기를 당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혐의 처분을 났어. 그런데 피해액은 수백억이 되고 거기 피해 사기 당한 사람들은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무혐의 처분했어. 근데 국가수사위에 갔는데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국가수사위 전문가들도 아닌데 그쵸.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별거 아닌데? 아니면 나 잘 모르겠어. 기각. 그러면 그 수많은 금액과 수많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블루벨트, 블랙벨트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가 내부에서 검사 중에서 특별히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제가 대해서 왜 인증을 윤통하고 해주는. 찐윤들과 같이 사죄를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사죄를 해야 돼요? 너무 이거 보지 마세요. 예, 너무 보지 마세요. 지금 이게 나라에 어찌 보면 형사 사건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런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때 같은 저는 그때 2022년에 검수한박 막을 때 우리가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그때 진짜 우리 보수가 다 결집을 했거든요. 그때 같은 그 결집을 다시 살려내지 못하면 당분간 민주당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그리고 살아야 우리 될 거예요. 강전의 대변인이 왜 친윤이고 뭡니까? 좀 그럼 참 할 일도 없으시네. 참. 어디서는 친윤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친한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다 항상 이렇게 욕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과 여권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네. 검찰 해체 그리고 이 지금 모든 수사권을 다 장악을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겁니다. 피해를 주고 있고 결국은 국민들이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전처럼 저기 용산에 가가지고 신문고를 설치하는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문고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검수한박 격쟁하고. 이후에 이제 수사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약화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고소가 접수되기도 힘든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수사 중에 수사관들 중에서 저희가 이게 수사하기 힘든데 민사소송 하셔가지고 문서제출 명령 받으셔가지고 내시면 안 될까요? 이런 소리를 해요. 이제는 막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국가가 과거에 해주던 서비스를 같은 세금을 받고 해주던 서비스를 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아웃소싱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선택을 하냐? 다수결인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 정치를 무슨 하나의 다 이렇게 그 게임처럼 즐기면서 그 저기 야구, 축구 응원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이익이 다 사라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그런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건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지적해 줘야 되는 보수는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2022년이랑 비교하면요. 아무런 힘이 안 느껴져요. 왜 우리 당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오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왜 우리 당은 맨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오히려 한겨레 경향 오마이에서 요즘 지적하는 게 나와요. 뉴스타파도 하고 있잖아요. 네. 위성락 실장의 그 네. 부동산 투기 의혹.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쟤네가 여당 야당 다 하네? 라는 왜냐면 생각이 드는 거야.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광수 수석 이제 전 수석이 됐죠. 사이가 이제 네. 받아들여졌으니까 이분은 처음에 내정자였을 때부터 그 조국혁신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 황운하 의원은 심지어 개가 주인을 무는 모습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 서영교 의원이 처음에 방송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확정이 돼버리니까 자기가 방송에서 한 얘기 그 좀 왜곡돼서 보도됐다 막 이런 식으로 발을 이렇게 빼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특수통 출신 검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세력이 이런 제보들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의원이 이 사람 찐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 같은 사람들일 거니까 위성락 실장과 지금 서로 알력 다툼 때문에 인사가 지금 적체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성락을 날려버리고 싶으니까 그 부동산 투기 의혹들을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좀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보고 있으면은 답답하죠. 이거를 우리는 캘 여력조차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제일 어처구니 없는 건 김병기 의원 그 녹취도 맞아요. 그것도 MBC에서 MBC에서. 나왔잖아요. 아니 무슨 당대표 선거도 아니고 원내대표 선거를 이렇게 치열하게 참 씁쓸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 그러게요. 보니까 이제 아들 유학비 문제도 커지고 있고 이분이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렸는데 빌리고 난 다음에 갚지를 않고 있는데 빌린 사람도 좀 불투명하고 빌린 사람들이 보면 불법 정치 자금을 줬던 계속 사람. 빌렸던 사람 제공자에게 4천만 원을 빌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것도 좀 이상해요. 맞아요. 어떤 날 한날에 같은 날에 9명에게 똑같은 날 1,000만 원씩 쫙 빌려.
그날 또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인 사람에게 4천만 원을 빌리고 네. 그래서 하루에 11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리는데 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게는 돈을 그 전에도 꽤 많이 빌려가지고 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이걸로 또 그죠. 상당히 그 형을 받고 형을 받잖아요. 그리고 추징도 됐었죠. 추징도 되고 했는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 이 문제 가지고 2번이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도 맞아요. 했는데 네.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좀 혐의가 이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면 법인을 하나 세워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법인이 없어져가지고 증빙 자료가 없다고 또 내지 않았죠. 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마음은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는 되는데 재산 신고액은 2억인데 아들 미국의 유학 비용은 최소 체류비 빼고 학비만 지금 보면 9천만 원이라고 해요. 최소. 네. 아들이 가가지고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밥도 먹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뭐 지하철만 타고 다닌다고 해도 체류비가 한 1,5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재산이 2억인데 1년에 최소 들어가는 비용이 유학 비용이 한 9,500에서 1억인데 어디서 그 돈이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도 네. 재산이 마이너스인데 아들 영국 가서 영국에서 연락 안 연락이 닫는다고 막 왔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교수 된 거 알죠? 네. 고대 고려대 교수 교수 됐더라고요. 교수 됐더라고요. 예. 근데 나는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신기해. 그 임종석 비법이 뭔지 실장도 모르겠어요. 예. 임종석 실장도 그 평창동 집도 빌려서 사는 맞아. 거였고 딸은 미국이었나요? 유학 가서 지내는데 굉장히 화려한 유럽. 그 화려한 SNS에 삶을 굉장히 화려한 그 사진들을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진짜? 좀 의아하죠. 네, 그래서 저는 야 이분들의 이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항상 저는 그 물음표가 좀 있긴 한데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이런 것들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조중동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좌파 매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뭐 자고 일어나면 거기서 하나씩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쪽에 가끔 출연하러 가면 제가 여당지 되신 걸 축하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요즘 보도는 야당지 같아요. 내가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쟤네들이 이제 우리를 상대로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구나 이제. 왜냐면 거기는 이제 권력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점점점 이제 후계 구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참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하니까 네. 좀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 10일 날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첫 질문을 한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누군지는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기자가 지금 댓글 테러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 브리핑룸에다가 그 카메라 뭐 4대 설치하겠다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이건 거예요. 기자들을 좌표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기자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그 후배라서 제가 좀 아는 후배라서 그 친구한테 어떤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욕을 먹고 있다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어쩜 제가 먹는 욕과 수위가 그렇게 또 비슷한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질문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였냐면 반미주의자라는 그렇죠. 반미주의자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미국 반미주의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랬더니 질문 수준이 너무 처참하다. 저지능이다. 생긴 대로 살지 마라.
저한테 댓글 오는 거랑 저한테 문자 오는 거랑 비슷해요. 4시 같아. 쌍판태기를 뭐 쳐 죽이고 싶다. 뭐 어디로 드릴로 갈고 싶다. 뭐 저한테 그게 지금 저한테도 이렇게 막 댓글이 오거든요. 저한테 문자 오거든요. 똑같아요. 네, 이제 언론인이시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민주당에서 욕 먹는 거는 별로 그렇게 타격이 되지 저 않아요. 민주당에서 욕 안 먹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이분들은 이제 민주당에서 욕을 먹는 거죠. 민주당에서 욕 먹는 건 그렇게 타격이 오지 않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욕 먹이 오히려 열심히 내가 일하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내부끼리도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보수는 다시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런데 쇄신할 건 쇄신한 다음에 단결을 용산 다시 해야 될것 대통령실에서 같아요. 네. 브리핑 룬을 개편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카메라를 4대를 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춰주기로 한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의도가 있다. 말 조심해라. 왜냐면 방송 기자들이야 이렇게 웃으면 안 돼. 또 이렇게 내시라고 클립으로 하던데. 항상 영상으로 한간이다, 자기 내시다. 얼굴이 또 나가는데 이런 또 비난이 올 텐데 저한테. 팬 기자들은 사실상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왜 팬 기자 얼굴을 비추냐고. 그러니까. 예. 그 저기 판사들 하듯이 이제 신원 이거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예. 하겠다는 건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질문 한번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당에. 김예령 전 대변인. 예전에 그 회사가 없어졌죠. 회사가 없어지기까지 했지만 예. 그분은 되게 우리 당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도 하시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기자님들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기회? 네, 기회가 될 수도 이렇게 있어요. 잘 보일 수 있는 기회. 잘 보인다기보다는 국민들 앞에 이제 갑자기 떡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빠가 많아지면 까도 많아지고 이렇게 스타가 되면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하는 네, 그래서 이왕이면 스타가 되시는 길을 선택하셔도 돼요.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겁니까? 그냥 뭐 우리 저기 강전혜 변호사나 저나 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인데 그냥 저는 제가 그 되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걔는 그 갤러리 같은데 가끔 내 이름 검색해가지고 악플을 보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즐겁대. 한참 웃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가끔 그거를 나한테 캡처해서 막 보내줘. 막. 나한테도 그런 사람 나한테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정말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가끔 네 이름을 검색해봐. 그러면서 거기 있는 거를 읽다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거 안 보거든. 난 들어가서 아예 보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신 나간 녀석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자꾸 나한테 그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보내면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내가. 그래서 다 당하는 일이에요. 저한테도 막 보낸다니까.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 그래서 좋은 얘기도 많은데 꼭 나쁜 것만 보내 그 녀석은. 1대1 정도가 아니라 그 저기 다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도 막 올리면서 야 오늘은 상수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올리고. 그냥 즐겨야 됩니다. 웃음으로 승화해야 돼. 나는 웃음으로 승화해요. 웃음으로 승화해요. 근데 우리 애들이 볼까봐 그런 거지 뭐. 뭐 괜찮아요. 뭐 차장님 뭐 저기. 근데 수준이 너무 저질이라서. 근데 신경도 안 써 사실. 다만 나는 너무 이제, 즐거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는 사이에 기발하다 나는 보면서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욕도 이렇게 기발하게 하지? 막 이러고 보면서.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난 인생이 불쌍할 뿐이야. 그 인간들이 진짜로. 네. 민주당이 이와 같은 이상한 인사들 임명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검찰 다 해체시키고 수사를 완전히 국가가 다 장악하는 이러한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부끄러운 거죠. 이게 좀 이번에 인사 보면은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 지명자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게 우리 왜 경력직 우대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전과자 우대야. 계속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중요 직책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경수 전 지사도 행안부 장관으로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1심에서 무죄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또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뭐 전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 항상 바쁘실 텐데 그 데이팅 앱 깔아가지고 디지털 소통하는 거 이렇게 국민들께서 한번 보셨잖아요.
뭐 코인도 잘 하시고 하니까 전문가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뭔가 좀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대받고 들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참 의문이에요. 일단은 법무부 장관하고 저는 사법제도 비서관 이 두 분이 누가 들어오게 될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사법제도 비서관은 조상호 씨로 내정된 거 아닙니까? 조상호 변호사 거긴 나도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서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네. 뭐 비서관으로 그쪽 비서관 아니면 뭐 법률 비서관 이렇게 하마평들이 계속 있었는데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이미 출근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조상호 변호사 행정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뭐 선임 행정관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비서관으로 이야기 나왔었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강냉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국가수사위원회를 민주당이 설치하려고 하는 이 법안 이것들은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검찰 해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 국민들, 우리 강냉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입니다. 정말 두 눈에 피가 날 일입니다. 피가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주변에 가족들이 사기당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다음에 구제를 당할 수가 없는 일을 진짜 바로 피부로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를 사병으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는 경찰과 검찰, 공수처 여기를 다 사병으로 쓰는 거죠. 본인들이 공격하라 하면은 그냥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공격을 하는 거고 그만해라 하면 그만하는 거고 그 권한이 그만해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국가수사위원회에 있는 거잖아요.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중국이 문화대혁명 때 이 비슷한 걸 했어요. 네, 중국의 검찰국을 사실상 해체시키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공안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중국 모델입니다. 그냥 중국 모델인데 중국 모델이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데 그냥 하여튼 뭐 참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많이 좀 지나긴 했는데 저 요거 우리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조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국. 조국. 나오겠죠. 8.15? 네? 8.15 때? 근데 저 약간 조금 애매한 게 저쪽이 지금 내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쪽은 이제 우리를 신경 안 쓰기 시작했어. 자기들끼리 후계 싸움과 자기들끼리 주도권 싸움에 서로 막 찌르는 상황이라 조국이 저는 절대로 조국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조국의 사면 복권은 어렵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연임을 개헌을 통한 연임을 지금 마음을 확실히 굳히지 않는 이상 당장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민주당 정권에서도 좀 자제하고 있지 않나. 전현희 의원도 좀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정성호 의원이 오히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나는 이 청구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본인들이 돕기는 했는데 민주당이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대선 후보 낼 사람 없었잖아요. 낼 사람 없으니까 초반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해서 우리 경선 같이 하자 그랬는데 민주당이 이제 귀등으로도 안 들은 거고 그랬더니 본인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하고 뭐 파란 잠바 입고서 나가서 도왔던 건데 그걸 가지고서는 지금 이렇게 청구서랍시고 내미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처음에 대통령 취임 선서하고 그날 점심에 오찬을 할 때 김선민 대표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가 이 자리에 조국 대표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뭐 대놓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8.15 특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송영길 해줄 거예요. 송영길
이들이 어쨌든 지켜야 되는 게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지금 털어졌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괜히 갑자기 조국에 대한 사면복권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시 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끼리의 세상이 왔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마 올해 뭐 후반에는 몰라도 지금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인사청문회도 하고 뭐 하고 하면 7월달 지나갈 거고 8월달에도 뭐 임명이 될까 말까인데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오면 자기 말 안 들을 텐데 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결심을 하면 개헌을 해야 되니까 조국 그게 필요할 거고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 몇 명 필요하고 이런 상황들이 다 해가지고 일단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 가지 특검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아작을 내놓고 난 다음에 그런 사전 정비가 다 되고 난 다음에야 그렇죠. 다 하고 난 다음에야 이쪽을 완전히 괴멸시켜 놓고 난 다음에 항복 선언 받아냈고 그래서 보궐선거 한 7, 8개, 9개, 10개 이상 만들어서 쭉 몇 건을 만들었고 난 다음에야 딱 봐가지고 표가 의석수가 되겠군. 네. 그러고 나서야 오케이 그래야 조국 출마 안 하는 약속 받아놓고 난 다음에 해주겠죠. 그렇죠. 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성호 의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성호 의원은 약간 이재명 정부의 그 역할 분담에서 국합 배드캅에서 국합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보면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성호 의원이 합리적인 것처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국 혁신당이 듣고 싶어하는 뭐 풀어주자, 사면해주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당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당 지금 위원정당 해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박홍근부터 시작해가지고 끄집어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말리잖아요. 뭐 위원정당 얘기할 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 그냥 뭐 고맙다기보다는 가전 울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느낌? 정말 진짜 손바닥 위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말씀하신 대로 차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좀 그 자기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완성될 때가 돼서 하나씩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번에 물러났어요. 나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특검뿐만이 아니라 검찰 특수부에 의한 공격도 굉장히 강렬할 것 같아서 조금 그게 걱정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은근히 그래도 자리를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검찰 특수부라는 곳에 곤조를 생각을 하면 정권 초기에 검찰 특수부에 힘을 쓰다가 얘네들이 이제 정권 중후반기가 되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역으로 이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또 물러나죠. 또 그런 부분은 또 자기들끼리 십자포화해서 물러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말 아쉽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차명대출은 진짜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죠. 그럼요. 저축은행 대표가 그걸 대납해줬다? 좀 의아합니다.